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와서도 좀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새학기가 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희망도 생기면서 올해 2005년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매년 들어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1년 차이인데도요.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후세대로 갈수록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자라나면서 역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1학년 신입생들하고 4학년 졸업생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1년 내내. 지금 4학년하고 지금 1학년을 비교해 보면은 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구성 변화도 많고 또 교육 환경도 바뀌고 또 사회도 바뀌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이 요새 이제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문제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대학 시스템이 정말 안 바뀌는구나. 제가 전통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전통방송국도 정말 안 바뀐다는 걸 느꼈는데 대학도 정말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정말 안 바뀌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해에 걸쳐서 제 저서 하버드 시대의 종말과 학술혁명 이 내용을 기초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방향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 시간으로 왜 하버드 시대가 종말을 고했는지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면은요, 현재 대학 시스템은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성장과 함께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이 시작된 현대 대학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한 그 모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살펴보고요. 그때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에서 현대적인 대학으로 바뀐 1869년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되면서 바뀐 그 시스템의 환경하고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생산성이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사회가 변화했을 때하고 2000년 이후 디지털 혁명이 바뀌면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이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의 방향을 찾으라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것을 누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같은 이렇게 인기 있는 교육 시스템 시도도 있고 그러지만 이것이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정답이다 이렇게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국 교육 현실을 보면은 더 답답합니다. 지금 의대 신입생 증원 문제 갖고 정부와 의사들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갈등으로 지금 쓸데없이 들어가서 사회적 낭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원 증원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 안 하고,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죠.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사실은 모든 것이 수능에 수렴합니다. 대학에 서울대에 누가 들어갈 거냐에 집중되어 있죠. 사실 디지털 시대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그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뉴스가 많죠. 수능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뉴스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능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교육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사교육비는 사실상 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수능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평가원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판이 나오겠죠. 근데 해결책은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지금 디지털 원주민들을 제대로 키우고 또 이들이 유능한 인재가 돼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위기감을 느낍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해서 경제 10대 대국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해오던 방식, 옛날 방식, 산업화 패러다임에 모든 국민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낙후되는 거 아닌가, 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재작년 말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가 생성형 AI로 모두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경제 시스템도 다 바꿀 거다. 사회 시스템도 바꿀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요. 한국에서는 걱정이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이쪽 분야의 인재가. 그동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서울대 누가 들어가느냐, 의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정책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학부모까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정 필요한 일은 해내지 못한 거죠. 그 똑같은 고민이 하버드 대학을 현대대학으로 만든 찰스 엘리엇이 그 당시에 고민을 해서 지금의 대학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스 엘리엇의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변화를 설정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현재의 대학 시스템을,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야 미래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은 미래 설정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지금 30년 동안 계속 잘못된 거는 진보든 보수든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잘못 평가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도 다녀봤고요. 미국에서 특파원도 해봤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있고 그래서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많이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한국 교육 시스템은요, 우리가 무지 많이 비판을 하고 못됐다 그러고 막 때려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 최고의 주입식 교육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을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현대에서 보기 드문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입식 교육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피사에서 OECD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전 세계 교육 수준 평가하는 피사에서 한국이 처음 이 평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입식 교육의 우수성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죠.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 그랬는데 그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바마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한국식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주식 교육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교육하고 반대되는 건데요. 우리는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현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누구나 능력이 있고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계에 적합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에
가장 치명적인 결합은 대학 이후에 학생들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선생들이 학생들을 무조건 출시대로 고등학교까지 양성을 하면서 다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의 주도권을 다 뺏고 무엇이든지 대학을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 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요. 물론 요즘 대학생들 안 놉니다.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학 가서도 취업 공부를 해요. 어쨌든 21세기는 자기 주도에 의해서 자기 열정을 찾고 열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건데 대학 가서 거의 무력감에 빠지는 게 우리 대학 교육의, 우리 교육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 혁신은 대학 혁신의, 교육 혁신의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증환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의대의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의사는요, 10,000명을 만들어도 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의대를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의대에 나왔다고 꼭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되면 의대를 나왔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 중에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인공지능 분야는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생성형 AI도 좀 챗GPT를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이 큰 기업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수조 원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분야는 그렇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력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나와서 바이오 분야에 창업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안철수 씨가 처음에 보여줬죠. 의사인데 안랩을 만들어서 벤처를 성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몇 분도 의대를 나와서 창업을 해서요. 여러 가지 기술로 벤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나왔다고 꼭 앞으로 의사가 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단지 의대 교육이 옛날 교육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생성형 AI가 나오고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의사나 판검사, 이 법률가들이 이 고수준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는 세상에서는 의대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는 수능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학 입시 경쟁이 너무 세서 문제도 아니고요.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자기 길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대학 입시 공부에 비하면은 대학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게 캐나다 교육입니다. 캐나다 교육은 이제 유럽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 유럽 대학들의 그 비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캐나다 교육의 장점은 저렴한 학비입니다. 학비가 쌉니다. 미국에 비하면은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우리하고 정반대 있죠. 고등학교까지는요, 공부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보다 공부량이 한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웬만한 대학은 다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뽑아요, 대학에서. 캐나다의 제일 큰 대학인 토론토 대학은 학생이 한 7만 명 됩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에 졸업하려면요, 우리 대입 공부하는 건,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매일 밤을 새야 되고요. 정말 죽어라 해야 4년에, 졸업을 하고요. 보통 학생들은 대충 우리 대학생들처럼 했다가는 보통 7년, 8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진짜 공부는 대학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걸 기점으로 하면은 공부의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공부를 더 할 거냐인데 캐나다는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렇다 보니까 길을 못 찾고 학생들이 이게 무력감에 빠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반대로
캐나다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유럽 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국 대학 교육과 캐나다 교육이 대척점에 있고요. 그 중간이 미국의 영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죠. 정말 부자 대학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하버드 대학을 살펴보면서 미국 대학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 이것도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국 대학들은 부자 대학이 되면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이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쫓아했지만 그걸 본따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 추월해서 세계 최고 대학이 된 것은 이 부자 대학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것 이상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하면서 교수들도 세계적인 석학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키우죠.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전 세계 나라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이게 미국 대학의 힘입니다. 엘리트 교육.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시대 21세기가 되면서 지금은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보다 더 각광받는 게 스탠퍼드, MIT죠. 미국은 이미 아이비리그에서 스탠퍼드, MIT로 힘의 균형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버드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갔어도요, 미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아직도 명문대학입니다.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를 다 키우고 있죠. 단지 그 이전에는 하버드가 모든 전 세계 대학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그 주도권이 MIT와 스탠퍼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능력주의입니다. 영어로 메리타크러시라고 그러죠. 이 능력주의는 우리는 한때 부럽게 봤죠. 모범 모델로 능력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사회를 관찰하면서요. 또 그 이후로 계속 실리콘밸리를 공부하면서 미국 사회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 능력주의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이 능력주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네가 타고난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는 IQ가 나쁘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인 사회가 이걸로 아주 21세기 안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짐나즘이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대학 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정합니다. 근데 이런 서양 세계는, 서구 사회는 모든 게 이 능력주의인데, 메리타크러시인데, 이것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가 태어난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다. 21세기, 플랫폼 세상, 디지털 인공시대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양성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클루시브, 포괄성,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명문 교육들은 이 엘리트 교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MIT와 나중에 생긴 스탠포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탠포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원래 이민자, 실리콘밸리와 함께 이민자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고요. 그리고 MIT도 늦게 기술 대학으로 커지면서 그런 백인 전통의 그 능력주의가 크게 작용이 안 되는 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 세계 세 가지 유형의 교육 형태, 한국의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캐나다의 유럽식 교육, 그리고 미국의 능력주의 엘리트 교육, 이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지난 20년 동안 이 세 개의 모델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어느 모델도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부자대학, 그리고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교수들을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도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논쟁이 지금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최초의 흑인 여성 총장도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미국 대학들이 총장이 물러나고 그러면서 갈등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물러나는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의 머리에 두고 우리 교육 환경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해오던 것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잘합니다. 제가 지금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1학년이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점점 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오던 방법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운동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게임하는 장이 달라진 거예요.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오던 대로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해오던 방식. 게임의 장이 바뀌었다. 운동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바뀌고 규칙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요. 현대 대학의 효시인, 현대 대학의 시스템을, 모든 시스템을 만든 하버드 대학을 오늘은 그 초기 T.S. 엘리엇이라는 총장, 그 사람이 왜 36살 젊은 나이에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총장이 되면서 40여 년 동안 총장을 했는지, 그 T.S. 엘리엇이 총장이 된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